감사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요새 그 CBDC가 이렇게 많이 경쟁적으로 개발과 도입을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화폐 전쟁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 목차를 보시면은 1장에서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기본 여건들과 그다음에 가져올 변화와 이슈들을 우선 찾아보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디지털 화폐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그 경쟁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그리고 경쟁이 일어나서 개발이 되면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통화 발행 구조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그 다음에 그 뒤에 CBDC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의 옵션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선택지가 있을 건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장에서는 그 아까 중국 그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 미국과 그 다음에 영국,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고요.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겠죠.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여타 시중은행 디지털 통화와 확연히 구별되는 CBDC 법정화폐로서의 디지털 화폐는 국제 간의 결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 간의 결제가 통화로서 외환으로서 어떻게 가능할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이 국제 간의 그 통화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지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하는 시간에 이렇게 뭐 내용이 깊거나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CBDC는요 기존의 화폐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암호화폐하고는 법정화폐라는 면에서 다릅니다. 리걸 텐더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80% 또는 많게는 90%가량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카드는 전부 다 나라에서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행들이나 아니면 금융권에서 발행한 민간 화폐들이죠. 그래서 시중은행의 밸런스시트를 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국가나 CBDC를 발행하고자 하면 이 4-5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절대적으로 보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편리하고 결제가 빠르고 돈이 안 든다고 해도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또한 중앙은행들이 자주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거버넌스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면은 어떠한 CBDC건 국제 간의 결제에 크게 이용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안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로스보더 트랜스퍼빌리티, 국제 간 결제가 굉장히 자유롭고 편리하고 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적으로도 동시에 수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한 건의 결제가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썼을 때 수초 안에 빠르게 일어나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CBDC가 가져올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막연하게 저희가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간단하게 보시면 우선 그 국제 간 송금계 결제를 요새 저희가 그 은행에 가서 국제 송금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걸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통화 정책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의 지급 준비금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존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외환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환 시장의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장 우리들한테 체감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특히나 미국의 CBDC가 발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해외 표시 자산, 요새 뭐 세와게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가. 그렇지만 그에 덧붙여서 서로 간에 양 국가 간 또 다자 국가 간에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빨리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에서는 우선 어떠한 지금 상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BIS 국제결제은행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가 개발 또는 개혁안을 확정을 한 상태고요. 흥미로운 거는 서방 선진국보다는 이제 중국 그리고 개도국들이 개발 도입에 훨씬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약 81개국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 50개국 이상이 지금 미국과 영국 같이 기초 연구 단계에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한 13개국이 모의 실험 단계에 있으며 중국 같이 시범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3개국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는 이미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CBDC는 돈이잖아요, 그죠? 돈인데 돈의 기능에도 이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어떠한 기능이 찾아올 거야? 변화가. 첫 번째로는 교환 가치, 교환의 매개체, 그리고 투자의 대상도 CBDC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에 외환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시장입니다. 이 통화가 바뀌기 때문에 외환의 거래 방식이나 모든 법적인 관행도 다 바뀌겠죠. 또한 외환 시장에 있어서 통화를 거래할 때 특히나 미국 달러가 아닌 유로화나 엔화나 여타 통화들을 거래할 때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유로화를 사게 되면은 바로 유로화를 사는 게 아니고 달러화를 거치게 됩니다. 위안화는 우리나라에 국제 청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이 유로화나 다른 이종 통화는 달러를 매개체로 이용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달러를 거래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종 통화 간 CBDC 간 직거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통화 가치는 사실 저렇게 전통적으로 부여를 했지만 앞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암호화폐와는 달리 공신력, 담보력, 그다음에 안정성을 부여받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준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ECNY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도 사실은 비트코인이 일정 가격을 넘은 때부터 자극받아서 이렇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준 의미가 저희한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통화도 중요한 투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현태의 그런 디지털 통화에 여러 투자자가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이건 좀 의미심장한데요. 왜 다른 나라도 다 뛰어들었느냐? 미국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통화가 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가능성이고, 그죠? 희망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도전과 위협이겠죠. 그리고 CBDC는 이제 외환시장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거고 금융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자산과 투자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CBDC의 성패는 앞으로 환전 그리고 결제 플랫폼의 편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기축통화의 운명을 좌우할 거고 이 측면에서 국제결제은행 BIS도 큰 연구를 지금 현재도 단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화 발행 구조의 변화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통화가 어떠한 형태로 발행이 됐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는 투티어 시스템으로 되고 있죠. 발행은 중앙은행이 하고 그리고 유통은 시중은행이 담당을 합니다. 밑에 신용창출 기능은 고객들이 자기 담당 개설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지불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탁을 하게 돼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고 예금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예금을 받은 은행들은 이것들을 필요한 요소에 대출을 해주게 되죠. 기업들이나 개인들한테 필요한데,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용 창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CBDC에서는 이것들이 조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CBDC의 발행 구조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싱글 티어, 투 티어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투 티어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싱글 티어 시스템은 바로 중앙은행이 발행해서 전자지갑을 통해서
개인에게 유통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투티어 시스템인데 기존의 방식과 같이 중앙은행이 발행은 하되 유통은 월렛을 설치하는 어떠한 다른 은행들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해서 유통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아까 염혜 교수님도 미국도 이 방식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안 그래도 앞에 볼 페이퍼에서 미국도 그런 방식을 투티어 시스템을 선호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 설계는 어떠한 옵션,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는 한데요. 가장 눈여겨볼 거는 뭐냐면 CBDC에 이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거는 꼭 보셔야 될 건데요. 아마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의 CBDC는 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미국 달러화에 이자가 포함되게 된다면 아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것은 아마 그 다른 암호화폐들에게는 굉장히 악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키텍처 발행 구조에 있어서도 아까 보셨듯이 싱글 티어나 투 티어를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절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원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산 원장, 이거 암호화폐도 분산 원장을 쓰고 있죠. 이렇게 암호화폐가 분산 원장을 쓰면은 중앙 통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중앙은행들은 CBDC를 발행할 때 중앙 원장 관리를 선호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이것을 선호한다고 이번 페이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지만 다만 눈여겨볼 것은 한국은행도 모의 실험을 하고 있는데 1단계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모의 실험은 분산 원장을 사용해요. 분자 원장을 사용하면서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몇 개의 그 시중은행들이 이 개인 정보를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이렇게 관철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타 굉장히 그 재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 한도 면에 있어서도 특히나 미국과 같이 미국 달러와 같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통화들은 아마 그 보유 한도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의 라이빌리티, 부채, 밸런스 시트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여겨볼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행되게 되면 그 한도가 있게 되면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그 비트코인 같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국가별 프로젝트를 우선 보시면은요, 미국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 미국의 기술적인 측면은 프로젝트 해밀턴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밀턴이라는 것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 $10짜리 또 나와 있죠. 이제 전직 대통령 이름이기도 하지만 MIT의 유명한 여성 과학자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IT와 보스턴 패드 연준이 공동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목표는 뭐냐면 고성능 결제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목적을 달성했다고 페이퍼는 보고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되 분산 원장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중앙 통제 시스템을 명시를 했고요. 2단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건당 그 결제 속도 5초 미만 그리고 동시 결제 10만 건 이상 굉장한 강력한 처리 능력입니다. 지금 세계에 없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프로젝트 해밀턴이 2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그 CBDC의 정책적인 측면은 이번에 어떠한 백서도 나오지 않다가 올해 1월 달에 발표가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디지털 전환기의 달러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추구하는 CBDC의 방향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객의 개인 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겠다. 그리고 물론 효율적이고 편리한 송금 기능은 내재시키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투티어 시스템을 사용하겠다 하면서 싱글티어 시스템을 배제를 시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중개금융기관의 역할을 갖다가 명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금융 은행을 존속시키겠다는 겁니다. 아까 여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을 존속시켜서 이 기관들이 AML, CFT, 특히나 요새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지원 방지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체크하는 기능을 금융기관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3월에는 공식적으로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걸 통해서 미국의 행정부는 디지털 달러를 연구해 달라 이런 행정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나오면 6개월 내에 이 결과를 발표해야 돼요. 그래서 9월까지는 아마 미국 정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달러 이 페이퍼에서는 그 이자부 CBDC와 무이자부 CBDC를 모두 다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 개인들의 CBDC 보유 한도 설정도 고려를 하고 있다. 다만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 다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거 5월 31일 날 제가 쓰고 난 다음에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원고에 이걸 다시 삽입을 했어요. 5월 31일 날 이거 발표가 돼 가지고요. 지금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매 리테일 CBDC 우리는 이제 소매자로서 이제 그 이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CBDC를 사거나 아니면은 송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특히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 정책의 영향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에 초점을 주어서 페이퍼가 쓰여졌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급준비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급준비금을 개인이 이것을 갖다가 깎아먹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CBDC를 갖다가 개인이 사게 되면 그만큼 예금이 줄어들게 되고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게 되면 금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도 그만큼 따라서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연준이 국채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이 OMO라고 하죠 이게. 그래서 더 활발하게 참가할 것이 예상이 된다. 안 그래도 지금 연준의 밸런스 시트가 9조인데요. 이것이 더 늘어나면은 상당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준은 여러 가지 카드를 쓸 텐데 특히나 재할인율 정책, 디스카운트 정책을 활발하게 활용을 할 것이고요. 레포 시장에도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해서 레포의 금리를 굉장히 많이 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향후의 연구 과제로는요. 그 이번 연구는 무이자부 CBDC를 가정했지만 앞으로 이자부 CBDC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더 많은 가정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아직 이 연구가 초기 단계임을 인정을 했고요. 또한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CBDC 소유에 대한 논의도 더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것을 사게 되면은 연준의 원장은 현재보다도 굉장히 많이 커질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까 봤죠.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1,000를 넘어 2014년부터 개발에 착수했고요. 현재 수백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ECNI는 M2 기준으로 지금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M2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화폐량이 이렇게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개발 일지를 보시면 굉장히 일찍 시작했죠. 가장 일찍 시작한 나라입니다. 2014년에 리서치 그룹을 조직을 하고 2017년에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죠. 그래서 세계에서 디지털 화폐 연구소가 독보적으로 따로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21년에 ECNI 시범 프로그램을 중국 내 10개 도시와 동계올림픽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외국인에게도 이것을 개방을 했습니다. 영국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영란은행은 세계에서 미국 연준, 페즈와 CBDC 개발 프로젝트 연구를 하고 있는 유일한 중앙은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미국 연준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고요. 2020년 3월에 첫 CBDC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영국 CBDC의 그런 운영과 기술 모델을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영국은 BOE 영란은행의 이자부 CBDC를 고려 중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도 CBDC의 금리는 상업은행 금리보다는 낮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발행이 되면 영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 금리는 기준금리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모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작년 말에 끝나고 발표가 올해 됐는데요. 작년에 용역 사업 그 수행자를 갖다가 비딩을 했죠. 그래서 뭐 SK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그 입찰을 했는데 카카오의 그라운드 X가 최종 낙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신 걸 보면은 한국은행 보도 자료와 같이 이런 식으로 구현을 모의 실험에서 구현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투티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네. 다른 하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국은행 CBDC의 특징이 뭐냐면 블록체인이죠. 이더리움 오픈소스를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은이 운영하는 허가형 분산원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허가형 분산원장.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중앙 컨트롤이 아닌 그 분산원장을 쓰면서 한국은행과 그 다음에 여러 그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개인 정보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모의 실험에서 결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CBDC 도입 시기에 사용하는 과정으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뭐 한국이 앞으로 CBDC를 갖다가 해외로 이렇게 넓힐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통화는 영내 결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통화로서 보면. 그래서 만약에 영내에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용자는 국내 이용자들일 텐데, 국내 이용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지갑, 월렛이라고 하죠. 전자지갑을 받고 이것을 충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현금 충전하듯이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예를 들면 돈 주고 우리가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자지갑을 통해서 송금과 결제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종합 보고서가 나온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보면은 우리가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CBDC의 윤곽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일지를 보시면 상당히 좀 늦었어요. 2018년도에 CBDC 모의 실험 연구 용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올해 1월달에 CBDC 모의 실험 연구 사업 1단계의 결과를 발표했고,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 말까지는 연구 사업 2단계 사업을 종료하고요. 이후에는 금융기관들과 실무적으로 이제 그 활용성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이죠. 여기서는 지금 BIS가 국제 결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국제 결제 관련한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릴게요. 덤바와 주라. 그리고 앞으로 CBDC로 인해서 국제 간 결제 플로어가 어떻게 변할지, 특히나 스위프트가 어떻게 역할이 변할지까지 얘기를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프로젝트 덤바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덤바는 그 동남아시아, 특히나 그 싱가포르은행 마스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서 4개국이 중심이 돼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국제 결제에 대한 플랫폼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결제 플랫폼을 개발을 했어요. 첫 번째가 R3의 코다를 이용한 플랫폼이고요. 두 번째가 3개사가 연합한 플랫폼이다. 이제 파르티오라고 하는데요. 파르티오의 코럼을 이용한 플랫폼을 시연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호주 달러, 그다음에 싱가포르 달러,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링깃을 이용해서 서로 간의 외환 거래와 그 다음에 결제까지 되는지를 시연까지 다 마치고 있고요. 특히나 파르티오는 JP모건과 DBS, 싱가포르의 DBS 은행, 그 다음에 지주사이기도 하죠. 테마섹이 공동 출자한 조인벤처입니다. 이 덤바가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이 자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국제 결제를 넘어가면서. 근데 이 자주권에는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암호화폐와 달리 이제 국경을 넘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에 대한 약간 그 서제스천이죠. 해결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게 그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하는데요. 특히나 거버넌스,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발권력이나 이런 거에 국내법 적용, 그다음에 데이터의 사용권에 대해서 그 나라와 그다음 중앙은행의 전권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에 있어서도 앞으로 지금 다음에 보겠지만 현재의 국제 간 결제에서 시스템에서는 연계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코레스 은행이라고 하는데 코레스 은행 대신에 현지 통화의 스폰서 은행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그 AML이나 CFT를 체크를 하는 중개은행의 의미하고 상응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스폰서 은행을 지정해서 이 은행들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할 법령에 있어서도 모든 플로우를 결제 관련 플로우와 결제하고 관련이 없는 무관한 플로우 두 개로 전체를 다 나누자. 그래서 결제 무관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급은행의 현지법을 따라서 이론이 없게 우리가 그렇게 같이 어그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주라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나 이제 프랑스 은행과 그다음에 스위스 은행 두 곳이 이렇게 3자 간에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게 뭐냐 재밌는 거는 그 분산원장 그 기술을 기반으로 했는데 증권이죠. 이 토큰화된 유로화 상어보험 CP예요. 커머셜 페이퍼. 상어보험을 결제를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증권이 통화뿐만이 아니라 증권이 국경을 넘어서 CBDC의 형태로 결제가 될 수 있는지를 실험한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큰화된 금융상품을 아주 성공적으로 석세스풀하게 성공적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걸 입증을 했고요. 또한 CBDC를 이용해서 이제 양국 간의 결제 가능성도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다만 페이퍼에서 하나 언급한 거는 이제 거래량이 커질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관리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바인데요. 유동성 관리는 앞으로 CBDC가 발행되고 이후에는 그 세대에서는 아마 유동성 관리가 중앙은행의 유동성 관리가 새로 중요한 아이템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동성 관리와 지급준비금 관리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국제 결제 플로우입니다. 제가 굉장히 단순화, 심플리파이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아까 그 비너 그 소장님도 얘기했듯이 스위프트는 결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스위프트는 뭐냐면 메신저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와 좀 달리 텔렉스라고 아시죠? 그죠? 텔렉스가 규격을 변형을 하면서 메신저의 형태로 굉장히 전자화되고 규격화된 게 스위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 물론 다른 국가에 있죠. 수출업자한테 대급을 지급하고자 하면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입업자가 브라질에 있는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갖다 브라질 헤알화로 지급을 하려고 하면 저보다 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코레스 은행이 저긴 2개 은행만 넣어놨지만 2개, 3개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빨간색을
제가 써놨는데요. 스위프트 메시지는 이러한 결제 지시서를 전산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 지시서를 보내면 그 은행이 바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있고요. 잠자는 시간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24시간에서 짧게는 수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메시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연계은행들이 많다 보니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상이 되는 CBDC의 결제 플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산 월장을 사용했을 때를 가정을 했는데 분산 원장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중앙 원장을 사용했을 때 똑같습니다. 저기서 AML, CFT를 갖다가 체크를 해줄 거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든 연계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수입업자는 자기가 전자지갑, 월렛을 갖고 있는 개설은행의 앱을 통해서 바로 수출업자의 개설되어 있는 전자지갑에 바로 꽂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이나 이런 것도 한 번만 해도 되고요. 연계은행도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스위프트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매개해주는 그러한 기관이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이것의 역할을 아마 스위프트가 대신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의 미래는 앞으로 연계은행 이러한 코레스 은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스위프트 메시지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간의 데이터 처리의 형태적인 기능적인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법적인 그런 협약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BIS 국제결제은행의 주도로 어떠한 형태든지 중앙은행들 간에 그런 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시간적으로 많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특히나 우리가 파생 상품을 거래하게 되면 이스다라고 하죠. 이스다라고 하는 양자 간의 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에서 처음에 만들어서 20년 동안 이게 파생 상품의 모범 기준이 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양자 협약이 아닌 다자 간의 어떠한 협약의 형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화의 그 변수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미국의 CBDC가 앞으로 그 방향이 많이 빨리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타 국가들도 이제 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어떤 형태든지 해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유로화 같은 아까 그 염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적인 화폐 동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작은 CBDC가 여러 나라들끼리 있게 되면 경쟁도 하지만 협력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경쟁과 협력이 어떠한 지역 공동체 통합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더 나아가서 어떤 블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변정규 전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